박문수가 돌아가시자 영조임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염려하여 일을 맡으면 반드시 효과를 거두니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있음을 알게 한 것이 바로 경이다. 백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다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은 영조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던 거죠. 그래서 박문수를 일컬어 영조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문수는 보검자루다. 조선의 찰떡궁합 왕과 신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살다 보면 나하고 참 잘 맞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는 케미가 잘 맞다, 케미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케미가 좋은 사람들 중에 왕과 신하로 특정을 지어봤는데 왕과 신하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참 시너지가 좋다, 케미가 좋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하고는 정도전이고요. 또 그런 케미가 좋은 사람. 세종대왕도. 네, 정조와 정약용. 세종대왕. 예. 네, 세종과 신숙주. 네. 그리고 태종과 하륜, 중종과 조광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는데 왕과 신하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줄 네 사람은 그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분명히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멋진 케미를 보여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영조와 박문수입니다. 두 사람 다 들어본 인물이죠. 이 박문수가 영조에게 막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문수가 한 막말, 어떤 막말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하께서 직언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 군신들도 전하의 뜻을 거스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상하가 서로 도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1, 2년이 지나게 되면 나라 일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막말을 던졌습니다. 왕이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어느 지경에 가게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오늘날 박문수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박문수의 이 막말에 가까운 직언을 들어주고 포용해준 사람이 영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영명함이 너무 지나치나 학식이 부족하여 작은 일은 살피지만 혹 대체를 잃기도 하십니다. 원하건대 기묘하지 않은 문서는 제거해 없애고 긴절한 공부를 하신다면 국가를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사로운 작은 일은 아래 사람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일부터 제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왕이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기분 나쁠 수 있죠. 이런 박문수의 막말에는 영조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박문수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박문수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상소가 빗발칩니다. 그런데 영조는 영성군이 여기서 박문수에게 내려진 공신 책봉입니다. 영성군의 이와 같은 기습을 사람들이 거칠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당직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박문수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주신 분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조하고 박문수는 어떤 관계였길래 영조가 이 박문수의 이런 말들을 다 받아준 걸까요? 사실 영조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라 그러면 조선 후기 대표적인 훌륭한 군주이기도 하시죠. 반면에 영조임금은 굉장히 완벽주의였고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영조는 성격이 다소 급하고 감정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눈물이 많으며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맞추기 힘든 스타일이 바로 영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칫 말 실수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그런 걸 쉽게 넘겨주지 않는 사람이 영조였던 거죠. 이건 다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조 임금이 왜 박문수에게만큼은 이렇게 관대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박문수와 영조의 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박문수는 뭘로 유명한가요? 암행어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닌데 왜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알려졌느냐? 사실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어사였습니다. 어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행어사라 그러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찾아내어서 왕께 아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암행어사죠. 그런데 보통 어사라 그러면 공개적으로 왕의 명을 받아서 파견되는 사람이 어사였습니다. 주로 흉년이 들었다거나 혹은 백성들을 구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어사의 직책을 내려서 파견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박문수는 어사의 직책을 받았지 한 번도 암행어사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암행어사의 대명사가 됐을까? 사실 어사라는 말은 익숙치 않지만 암행어사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이 암행어사가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일 통쾌했던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암행어사였겠죠. 그래서 이 박문수가 실제로 암행어사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고 백성들에게 가장 백성들의 편에서 일을 해준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소설처럼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암행어사라는 코드를 갖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박문수의 이름을 거기에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행어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인물로 불려졌다는 말은 박문수가 실제로 백성의 편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영조와 박문수의 첫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첫 만남은 영조가 세자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세자가 아니라 세제라고 봐야 되는데 경종 다음이 영조입니다. 영조는 경종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세제 시절에 박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교지인데 합격증입니다. 과거에 합격했던 합격증이죠. 박문수가 33세에 과거에 합격을 하고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직에서 세제의 개인 교사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세자 시절에 스승으로 만났던 관계가 바로 이 박문수와 영조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가 영조의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박문수는 세제 시강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영조 임금의 알아줌을 받았다 합니다. 아마 영조가 봤을 때는 이 박문수가 굉장히 소탈하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 이 박문수의 그런 막말, 박문수의 직언은 이게 이 사람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고 받아줬던 게 아닌가 싶죠.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을 영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자마자부터 선왕이었던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모함, 유언비어 이런 게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인자의 난이라는 대규모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왕위에 오른 초창기에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영조에겐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데 이 박문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영조가 신뢰를 하게 되었고 박문수는 경상도 지역의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난이 진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겠다 해서 경상도에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더욱 기특한 마음에 영조 임금이 박문수에게 경상도 관찰사 직책을 내리게 됐죠. 그 전에 박문수의 관직이 7품이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 공무원에서는 7급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관찰사 직책을 받게 된 거죠. 관찰사면 2품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고속 승진을 하게 됐죠. 그만큼 영조의 신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 있으면서 이 경상도 지역의 민심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동해안 바닷가로 가재도구가 떠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신과 시신을 넣는 관이 떠내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자 박문수가 이렇게 동해 바다로 이런 게 떠내려오는 건 지금 함경도 지방에 물난리가 났는 것 같다. 그래서 급히 함경도 지방에 대나 물자를 실어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문수의 아랫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물난리가 일어났다면 일단 조정에 보고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에 보고를 하고 조정에서 이르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화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박문수는 함경도 지역에 쌀 3,000석을 당장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책을 당하는 것은 작은 문제예요.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물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 함경도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중에 큰 공덕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
그리고 삼남지방에 수재가 나고 또 흉년이 들자 삼남지방의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사로 파견이 되었었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굶주린 백성들이 사람의 시체를 구워 먹을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자 박문수는 영조 임금께 이런 청을 올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우선 백성들에게 먼저 내어줬고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분징지청이라 그래서 조정 대신들의 곡식을 징발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임금께 청을 올렸던 겁니다. 조정 관리들의 녹봉을 좀 줄여서 백성들을 구휼하자라는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관리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관리들은 광란한 잠꼬대다, 미치광이 잠꼬대 같은 소리다 하면서 이 박문수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영조 임금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영조 임금은 이 조정 대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백관의 녹봉을 모두 감하게 하여 이 박문수의 청대로 백성을 구휼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조 임금은 박문수가 하자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따라줬던 거죠. 왜? 박문수는 그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걸 영조 임금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문수가 영조 임금을 도와서 했던 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걸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군포가 백성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이걸 백성들만 내고 양반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영조 임금께서는 백성들의 군포 부담은 줄여주고 대신에 양반들도 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그거를 찬성할까요? 결국 양반들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조의 옆에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 이걸 줄여줘야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영조와 함께 이런 군포를 개혁하는 일을 박문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를 반으로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왕실이 담당하고 있던 소금 사업을 국가가 가져와서 그 소금 사업으로 얻는 이윤으로 백성들을 구휼하자라는 제안을 박문수가 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소금을 만드는 일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거든요. 소금을 만들려면 10시간 이상을 불을 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됐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휼하겠다 하면서 국가 재정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 영조는 박문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총애하게 됐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인자의 난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사실 왕과 신하의 관계면 단순히 이인자의 난을 진압해줬기 때문에 이 박문수에게 이렇게 총애를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죠. 영조는 박문수의 막말을 다 포용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왕과 신하라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인간적인 교감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두 사람이 성장 과정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어려운 시기를 넘겨서 관직에 오르고 왕이 됐던 사람인 거죠. 영조 임금이라 그러면 우리 조선 역사상 어머니의 신분이 가장 천한 궁궐의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씨를 어머니로 둔 사람이 영조입니다. 그러니 영조는 결혼을 하고부터는 궁궐 바깥에 나와서 왕족이지만 사실 왕족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왕이었던 거죠. 박문수 역시도 어려서 10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나 증조부도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과거 공부를 해서 관직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은 힘든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인 백성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병이 없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보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검소함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신하들이 이런 군포개혁을 반대할 때 영조 임금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에는 모두가 나의 적자인 것이다. 양반들이나 백성이나 나에겐 똑같은 자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영조의 마음을 박문수가 알고 또 박문수의 그런 마음을 영조가 아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의 박문수를 향한 총애가 박문수에게만 이렇게 애틋한 거죠. 그러니 많은 신하들이 박문수를 곱깝게 보겠죠.
그리고 또 박문수가 막말, 직언을 잘하고요. 또 이런 까칠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문수는 늘 모함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조 임금께서는 박문수가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박문수의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박문수의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아주개서 사건이라는 모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박문수가 연루되자 그때도 영조 임금은 박문수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요. 박문수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영조 임금께서 정치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스스로 물러나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박문수가 돌아가시자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염려하여 일을 맡으면 반드시 효과를 거두니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있음을 알게 한 것이 바로 경이다. 백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다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은 영조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던 거죠. 그래서 박문수를 일컬어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문수는 보검자루다. 보검은 칼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루라 그러면 손잡이입니다. 보통의 왕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를 칼에 비유를 하고 자신이 그 칼자루를 쥐고 신하를 이용해서 통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조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칼이고 박문수가 칼자루를 쥐었던 겁니다. 왕이 박문수를 전폭적으로 밀어줬기에 박문수가 왕을 이용해서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를 했던 거죠.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문수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시면서 이 슬픔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큰 소리로 울음을 보이시면서 돌아가신 박문수를 영의정에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박문수이며 박문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조와 정약용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약용 그럼 정조의 남자. 정조가 가장 총애했던 인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두 사람이 참 서로 재밌는 관계였습니다. 임금님 그러면 굉장히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조 임금님 굉장히 재미있는 개구쟁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하고 내기도 자주 했었는데 정조 임금이 한 번은 정약용에게 내기를 하자 하면서 이런 내기를 걸었습니다. 똑같은 글자를 3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를 찾아서 써보자 한 겁니다. 똑같은 글자를 3번 사용해서 만들어진 글자. 어떤 글자들이 있을까요? 네, 나무목을 3개 하면 빽빽할 3. 예,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글자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기는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 한 글자 차이로 제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정조 임금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자전을 다 외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두 사람의 내기 결과 정약용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조 임금께서 이렇게 간사할 간, 발글정, 돌무더기로의 빽빽할 삼 이런 글자들을 쓰셨어요. 그러자 정약용도 똑같은 글자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조 임금이 쓰신 글자하고 똑같이 쓰면서 그보다 한 글자 더 쓰셨습니다. 무슨 글자였을까요? 네. 오, 역시요. 석삼자였습니다. 그러자 정조 임금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맞네. 이게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사실 학문적 수준이 두 사람 다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수준의 이분들이 이런 재미난 놀이를 하면서 친구처럼 평상시를 즐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정조 임금께서는 신하들의 공부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37세 이하의 젊은 신하들을 모아서 초계문신이라는 재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시로 시험을 칩니다. 이게 정약용조차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빡센 공부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파르타식.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시험이에요. 시험을 제대로 못 치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유배형에 처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죠. 이거는 실제로 정약용의 시험지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시험지가 차상이죠. 최상은 아니라 차상. 예. 정약용도 이 정도 성적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정조의 수준이 굉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정조 임금은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시험을 잘 친 사람들을 위해서 회포를 풀 수 있게 술자리를 자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정조 임금께서는 주량대로 다 마셔라.
라는 재촉이 내리셨다고 합니다. 원샷 하라는 거죠. 원샷 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네, 그랬던 분이 정조 임금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정약용의 일기 내용입니다. 3번 1등한 덕택에 소주를 가득 따라 하사하시기에 나는 오늘 죽었구나 생각했다라고 실제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주를 한가득 따랐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 필통이라고 있죠. 붓을 넣어놓는 이 필통에 소주를 가득 따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에 마셔라 하고 하사를 하셨던 거죠. 정조 임금은 실제로 술을 굉장히 즐긴 분이셨습니다. 애주가의 애연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술도 잘 못하고 담배도 잘 못하는 그런 정약용이 얼마나 귀여우셨던지 정조 임금은 담배를 피시면서도 후 하면서 정약용 얼굴에 연기를 내뿜기도 하셨답니다. 굉장히 개구쟁이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정약용과 함께 술자리를 하시면서 정약용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는 정약용에게 시를 한 수 지어보라 했었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왕께서 시키는 대로 시를 한 수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정약용의 그 전날 시가 굉장히 좋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선배이신 분이 정약용에게 어제 지은 그 시를 나한테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부용정에서 임금님 명령에 의하여 지은 시는 취중에서 올렸기에 어떤 구어를 사용하였고 어떻게 글씨를 썼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 기억나지 않으므로 적어서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정조 임금이 정약용을 이뻐하는 만큼 술을 지나치게 권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약용이 정조 임금 앞에서 토론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정약용 선생은 정조 임금 앞에서 함께 갖는 술자리가 어쩌면 좀 트라우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조 임금과 정약용은 왕과 신하로서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사롭게도 많은 정을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떠했느냐 하면요. 정약용이 1783년에 과거시험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과거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생원이나 진사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해서 정식 대과 과거시험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과거시험에 합격해야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두 사람의 운명이 그러했는지 이제 막 초시에 합격한 사람인데 아직 속과에 합격한 사람인데 이 속과 합격생들을 정조 임금이 한번 보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과 합격생들이 정조 임금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왔는데 정조 임금 눈에 이 정약용의 얼굴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22살이었는데 정약용이 정조 임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모년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조 임금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이모화변,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해에 태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나눈 이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에게는 특히 정조에게는 정약용의 얼굴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 이 성균관에 입학한 이 합격생들은 앞으로 대과를 준비해서 관리가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성균관에 자주 정조 임금께서 납셔서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또 채찍질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조 임금께서 성균관의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중용이라는 유교 경전을 읽고 여기서 의문 나는 점 70가지를 뽑아서 문답을 쓰라 했습니다. 엄청 빡센 과제죠. 그런데 이 과제를 모두 취합을 해서 읽었는데 정조 임금의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답안이 정약용의 답안이었습니다. 정약용 그 당시에 남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노론인데 정약용은 남인이었어요. 노론이 아니라 남인은 태계 이황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인입니다. 노론은 율곡 이의 선생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약용은 남인이니까 누구의 학풍을 따라야 될까요? 이황의 학풍을 따라야 됩니다. 중용에 대한 해석을 이황 선생도 하고 이의 선생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정약용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황 선생의 해석이 아니라 이의 선생의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붕당이 굉장히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남인 사람들은 이의 얘기를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또 노론 사람들은 이황의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자신이 남인인데도 불구하고 율곡 이의의 해석을 갖고 와서 자신의 생각도 이와 같다라고 펼친 거죠.
근데 정조임금의 생각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정조임금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약용이 남인인데도 불구하고 율곡 이의 선생의 학설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조임금의 통치 철학과 맞아떨어졌던 거죠. 정조임금은 붕당에 관계없이 탕평으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자신이 그런 탕평 정치를 펼치는 데 있어서 정약용이 바로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정약용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수시로 성균관에 찾아가셔서 정약용만 따로 불러서 밤에 정약용과 데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밤에 정약용이 과제를 잘할 때마다 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웬만한 궁궐에 있는 책들은 다 정약용에게 한 번쯤 선물로 줬을 정도로 많은 선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정조임금의 책 선물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이 후대에 이런 시를 읊었었습니다. 진지하신 칭찬 말씀에 밤은 깊어가고 보배로운 서적들을 하사하시니 그 책이 향기를 머금었네. 이렇게 정조임금의 책 선물에 굉장히 감사했었던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서 자주 시를 함께 읊고 함께 학문을 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정약용도 나머지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성적이 가장 낮았던 것이 정약용은 웬만한 책들은 다 섭렵을 하는데 무예와 관련된 서적 혹은 실제로 무예는 소질이 젬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임금께서는 이 정약용이 무예서도 익혀야 되고 무예도 익혀야 된다 해서 정약용에게 숙제를 냅니다. 화살 5개를 한 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순을 쏠 때마다 하나는 꼭 맞춰야 된다 하면서 숙제를 20순을 냈습니다. 100발의 화살을 쏴서 5발 쏠 때마다 한 번씩 다 맞춰야 된다. 이게 과제였던 거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약용은 늘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정조임금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문장은 아름답게 꾸밀 줄 알면서 활을 쏠 줄 모르는 것은 문무를 갖춘 제목이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활쏘기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약용은요, 나는 규장각에 소속되어 내원에서 활쏘기를 할 때마다 늘 맞추지 못하여 벌을 받고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됐었고 심지어는 유배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너무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활을 제대로 쏘지 못한 정약용이 보내어진 유배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창덕궁 안에 부용지입니다. 여기가 창덕궁이고 여기가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정조임금께서 창덕궁 안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규장각을 세워놨던 거죠. 이 규장각 앞에 부용지라는 이 연못에 중간에 섬이 있죠. 여기 이 섬에 위리 안치시켜라 해서 여기가 귀향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띄워서 여기까지 직접 노를 저어서 귀향지로 들어가는 그런 정약용의 모습을 보고 정조임금은 배를 잡고 웃으셨다고 하죠.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약용을 아끼면 아낄수록 많은 신하들은 정약용을 시기하게 되겠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할 겁니다. 정약용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약용도 자신만을 이렇게 총애하는 것이 정조임금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자신이 정조임금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약용의 마음이 잘 묻어나는 시인데요. 나비야 나비야 너 믿을 것이 뭐가 있니? 정갈 이빨 벌 독침이 내겐 본디 없지 않니? 부디 그저 꽃 밖으로 헐헐 날아다니고 꽃수를 사모하여 맴돌지 말거라. 자신이 사모하는 꽃 주위를 맴돌고 있는 나비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정조임금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꽃을 사모한 나머지 정약용도 정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면서 결국 정약용이 정조임금을 위해서 스스로 잠시 절은 물러나 있겠습니다 하고 정조임금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간 정조임금을 떠나서 조용히 학문을 익히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몇 달간이 정조임금에게는 정약용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조임금께서 정약용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래도록 서로 보지 못했다. 너를 불러 책을 편찬하고 싶어 주자소의 벽을 새로 발랐다. 아직 덜 말라 정결하지 못하니 금운께쯤에는 궁궐에 돌아와서 경연에 나오너라. 함께 학문을 하자고 주자소에 벽지를 새로 발랐답니다. 이게 마를 때쯤에는 돌아와서 함께 학문을 논하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약용에게 책을 보내셨습니다. 책을 모두 10권을 보내시고는 이 10권 중에 5권은 책의 제목을 써서 나에게 다시 보내라 합니다. 무슨 뜻이셨냐면 정약용을 보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글씨라도 먼저 보고 싶어서 정약용에게 5책은 글씨를 써서 보내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정약용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셨던 분이 정조임금이셨고, 그런 정조임금의 마음을 알았던 정약용이기에 5책의 제목을 써서 먼저 보내드리고 자신도 지체하지 않고 금음께에는 궁궐로 돌아가겠다 해서 궁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음날이 되었을 때쯤 궁궐로 정조임금을 뵈러 갔죠. 그런데 궐 앞에 갔더니 전날 정조임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조임금은 정약용에게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내시고 그 다음날부터 몸져 누우셨고 불과 보름 만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렇게 정조임금을 뵈러 가던 날 정조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정약용은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옷깃을 적셔 곧바로 따라 죽어 지하에서라도 임금을 뵙고 싶었으나 그러지를 못하였네 하면서 시간이 벌써 10수년 지나고 나서도 귀양지에서 이런 정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쓰셨는데 그 묘비명 안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군신의 정의가 그날 저녁에 영원히 끊긴 것이다. 매양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관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정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간직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에 조선학이라 그래서 조선시대의 학문을 연구하는 정인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이 있었기에 정조일 수 있었고 정약용은 정조가 있었기에 정약용일 수 있었다. 정말 정약용과 정조임금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쾌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 영조와 박문수, 그리고 정조와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네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런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가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찰떡궁합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 네 사람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서로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꼭 필요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소울메이트 같은 서로가 영혼을 교류하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찰떡궁합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찰떡궁합을 음식궁합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삼겹살이고 여기는 소주입니다. 그렇죠? 막 벌써 당기시는가요? 소주와 삼겹살은 음식궁합이 좋을까요? 예. 좋을 것 같죠? 그쵸? 삼겹살 하면 소주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둘은 좋지 않습니다. 이 소주가 삼겹살의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방을 계속 쌓이게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삼겹살의 지방은 숙취 해소를 또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죠. 그에 반해서 여기에 있는 호박과 달걀. 호박과 달걀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호박전이 떠오르시죠. 이 두 관계는 아주 음식궁합이 좋은 관계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을 이 호박에 있는 성분이 더 잘 흡수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호박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섬유질을 이 달걀이 더 잘 흡수를 시켜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체적으로 느긋해지고 마음에 여유를 주고 안정을 주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죠. 이렇게 찰떡궁합이라는 거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관계가 바로 찰떡궁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찰떡궁합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요 며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제 주변에는 많은 찰떡궁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나를 더 빛나게 해줄까? 사실 제 주변에는 저를 더 성장시키고 저한테 더 많은 위로를 해주고 저에게 만나면 즐겁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누가 나를 더 빛나게 해줄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더 빛나게 해주고 있을까? 나는 누구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찰떡궁합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먼저 그들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